안녕하세요. 이기종 한국 실용 글쓰기 박원근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1강과 이제 2강으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겠는데요. 어쩐지 교재 내용을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 내용을 개괄하고 핵심 내용, 출제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내용을 개괄해서 교재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주관식 풀이에서 굉장히 그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관식 풀이 작성에 관련된 그런 어떤 그 글쓰기 과정이라든가 그런 요령, 이런 스킬들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 풀이 과정이라든가 주관식 작성 요령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 한국 실용 글쓰기는 이제 1강과 2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강에는 주로 이제 핵심 내용 정리를 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1교시에서 객관식과 주관식 풀이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강에서는 주관식, 굉장히 배점이 많이 되어 있죠. 지금 전체 그 1000점에서 600점이 배정이 되어 있는, 이제 2강에서는 이제 500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주관식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요령과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에는 핵심 내용 정리와 이제 1교시 객관식, 주관식 풀이 요령인데, 핵심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출제 요소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 정리는 뭐냐면은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장에는 이제 중심 내용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시험에도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중심 내용, 그 중심 내용이라는 것은 시험의 중심 내용은 결국은 출제 요소가 되겠죠. 출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출제 요소를 미리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 내용, 즉 출제 요소가 어떤 출제 요소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요소를 보면요, 이제 글쓰기 원리, 출제 분석에서 보면 글쓰기 원리 항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4문제가 나오고요, 주관식 2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글쓰기 원리는 이제 기초적인 글쓰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초적인 글쓰기라는 것은 결국은 어휘, 그다음에 맞춤법, 그다음에 띄어쓰기,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요, 어휘와 맞춤법 띄어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자신이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대한 어휘를 내가 언제 이게 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막연한 걱정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맞춤법이나 이런 띄어쓰기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기초적인 글쓰기나 어떤 기초적인 어법에 대한 이러한 그 문제를 접할 때는 먼저 자기 국어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국어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어 능력이 굉장히 수준 높은 그 모국어 수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 어휘력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어휘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뭐 맞춤법 띄어쓰기를 따로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휘는 그냥 문맥에 맞는 어휘를 자연스럽게 찾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평소에 내가 좀 자신 없어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교재 내용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정리를 하셔도 충분히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 원리에서 주관식이 이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로 1교시 문제, 1교시에서 어법 문제로 주로 나옵니다. 즉 어휘나 이제 어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2교시 주관식에서 출제되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1교시의 고쳐쓰기 형태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글쓰기 원리에서 주로 출제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원리에는 글 구성과 표현, 어휘, 문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이제 글쓰기의 과정 중 고쳐쓰기, 뭐 개요 작성, 독자 예상 반응, 문단 배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이제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개괄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출제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쓰기 과정 중 고쳐쓰기라는 것은 글쓰기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계획하기가 되겠죠, 그죠? 글쓰기 과정은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생성을 하겠죠. 내용 생성. 그래서 내용을 생성을 했으면 이제 이거는 자료 수집하고도 이제 자료 수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내용 생성과 이제 내용 조직이 되겠죠. 내용 조직. 이거를 이제 개요 작성이라고도 합니다. 개요 작성.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기. 실제로 이제 글을 쓰는 과정이죠. 표현하기. 그 다음에 표현하기. 그 다음에 이제 고쳐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출제 요소는 여기에서 고쳐쓰기. 즉, 글을 전부 써놓고 어휘라든가 적절한 어휘 아니면 어법 맞춤법 이것을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관식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객관식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글의 맥락을 잘 파악하시면은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법이나 어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안해서 좀 긴장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정답을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문맥이라는 자연스러운 언어적 환경을 평소대로 잘 익혀서
글을 읽거나 쓰신다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어법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계단을 평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 올라가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걸 너무 의식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행동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법이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문맥, 즉 언어적인 어떤 그 글쓰기 과정 중에 고추 쓰기 과정에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그 어휘 자체를 좀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답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문맥에 맞춰서 자기의 국어 실력을 일단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요 작성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아까 글쓰기 과정 중에서 개요 작성은 글을 조직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글을 조직하는 단계는 전체적으로 이제 글의 구성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본론이라든가 어떤 서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있겠지만 결론이라든가 이러한 그 글의 개요를 이제 작성을 하겠죠. 문제는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서론의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가로로 문제가 나오고요. 가로에 알맞는 여기에 알맞는 문장을 찾는 아니면 문장을 쓰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개요 작성에서는 본론에 들어갈 내용과 그 다음에 뭐 서론에 들어갈 내용, 그 다음에 결론에 들어갈 내용들을 유추해서 그 답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요. 독자의 예상 반응은 글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글의 그 독자의 반응은 글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글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의문을 갖는 그러한 독자의 반응을 찾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글의 요지를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배열인데요. 문단 배열은 그 문단 자체를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배열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뒤섞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뒤섞어 놓은 것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문장을 번호를 이제 찾는 거죠. 실용 글쓰기 객관식은 총 이제 50문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한 문제당 시간이 이제 90분이요. 객관식이 주관식이 또 있으니까요. 주관식 5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객관식 한 문제를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한 1.8분 정도의 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1.8분 이상 넘어가면은 시간이 모자르겠죠. 그러면은 문단 배열 문제는 잘못하면은 5분에서 한 7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진 문단을 논리적인 문단으로 바꾸는 이걸 찾는 문제, 이제 주로 이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걸 찾는 데는 일단은 전체적인 지문을 다 읽어야 되겠죠. 읽고 거기에 전후, 앞뒤 관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객관식 시간 부족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은 문단 배열 문제는 몇 가지 미리 요령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작하는 첫 문단을 찾아야 되겠죠. 첫 문단을 찾아야 됩니다. 첫 문단은 접속 표지로 시작하지 않죠. 접속 표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단어가 그 단락이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를테면 이렇게 이제 단락이 진행이 되겠죠. 이런 접속 표지가 있는 문단들은 일단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단이 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접속 표지가 시작되지 않는 문단 중에서 첫 번째 문단을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을 찾으면은 그 문단을 이어서 이어지는 문단을 논리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기역이고요. 니은이고. 기역, 니은 문단인데 예를 들어서 1번, 2번 기역, 니은, 리을, 예를 들어서 뭐 미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때는 리을과 미음 문단을 읽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문단을 판단을 하셔서 문제를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문항들은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지문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문단 배열 문제의 정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단 배열의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반의어와 유의어는 이제 반대말, 비슷한 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 어휘를 찾아내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띄어쓰기, 외러, 표기법, 맞춤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너무 이렇게 공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실용 글쓰기에서 나오는 띄어쓰기나 외려, 표기, 맞춤법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예외적인 조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정리했던 그런 문제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이 이제 문장 성분의 호응, 중의적 표현, 그 다음에 이중 표현, 이중 피동, 이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오죠. 글쓰기에서 이 글쓰기 원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제 문장 성분의 호응이라는 그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문장 성분의 호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천둥이 분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할 때요. 문장 성분은 천둥이 이거는 이제 주어가 되겠죠. 주어. 분다는 서술어가 되겠죠. 주어와 서술어를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주어와 서술어. 뭐 우리가 말하는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주어와 서술어,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 호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주어와 이 서술어가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천둥이 분다는 어울리지가 않죠. 천둥이 친다라고 해야 되겠죠. 친다라는 서술어를 써야지 분다라는 서술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이 호응이 되지 않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험은 문장 성분간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장을 찾아서 그런 답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한 호응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의적 표현은 어떠한 문장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찾는 거죠.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걸 찾는다든가 아니면 두 가지 의미가 없는, 즉 한 가지 표현으로만 한 가지 내용만 담겨져 있는 그런 문장을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대체로 보면 중의적인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 문장을 찾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그 중의적 표현이 없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문장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피동인데요. 이중피동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이중피동이 많이 출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실무 글쓰기나 문서 작성을 할 때 이중피동의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용 글쓰기는 문서를 올바로 작성하고 그 문서를 올바로 독해하는 그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서 작성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오류인 이중피동을 계속 시험 문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피동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죠. 그죠? 피동. 피동의 반대인 능동을 먼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동은 어떠한 동작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것은 능동이죠. 나는 먹다. 나는 밥을 먹다. 이럴 때는 내가 먹는다는 행위를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사슴이 사자에게 먹히다. 이럴 때는 사슴이 먹는 행위가 능동적이지가 않은 거죠. 이것은 먹다라는 행위를 받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피동이라고 하죠. 이거는 능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능동으로 표현된 동사가 있을 땐 능동문이고, 피동으로 표현된 동사가 있을 땐 피동문이라고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먹다와 먹히다, 그 변화는 여기에 시가 추가가 됐죠. 시는 이것을 피동전미사라고 합니다. 피동전미사. 그러니까 우리말은 능동에서 피동으로 바꿀 때 이렇게 시와 같은 피동전미사를 가운데 붙여서 우리가 피동문을 만들게 되죠. 피동문의 개념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피동문은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먹다, 먹히다와 같이 이렇게 먹히다, 이렇게 그 전미사로 한 거를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파생적 피동문. 이제 파생적 피동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문이 있습니다. 통사적 피동문은 이제 그 어미 자체가 어지다, 뭐뭐 어지다라는 어미로 피동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라는 그 능동문에 이어지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상대방한테 잊어지는 거죠. 잊어지다. 이럴 때도 이제 피동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교재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좀 평소에 익숙지 않은 개념들이기 때문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중피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생적 피동문과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문을 함께 사용할 때 발생되는 오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피동은 명백하게 오류의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파생적 피동문을 쓰든가 통사적 피동문을 써야 되는데, 두 개를 다 쓸 경우가 이제 이중 피동이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있다는 파생적 피동문으로는 이제 잊히다가 되겠죠. 누구한테 잊히다 도 되겠고, 또 통사적 피동문들은 앞서 쓴 것처럼 잊어지다라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피동문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이중 피동의 오류는 잊혀지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것이 이중 피동의 오류가 발생이 된 겁니다. 여기에 피동 전미사 시와 그 어지다가 합쳐져서, 그래서 축약이 일어나서 잊혀지다라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중 피동이죠. 이중 피동의 문제를 찾는 것은 이렇게 파생적 그 전미사와 통사적 피동문이 이렇게 합쳐진 그런 그 어휘를 찾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요. 이중 피동이 자주 발생되는 그 어휘를 교재에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한번 우리가 익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글쓰기 원리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습 전력을 보면요, 이제 글쓰기 과정에 대한 단계를 숙지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하기,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뭐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죠. 조직하기, 고쳐쓰기, 그 다음에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외로 표기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내가 맞춤법과 띄어쓰기에서 이제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나 자신만의 그런 것들은 따로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구성 성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분 간 호응, 아까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 그 다음에 뭐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글쓰기 원리는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먼저 가장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요소를 먼저 빨리 숙지를 해야 우리가 단기간에 시험 공부를 끝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직무 글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직무 글쓰기는 보시는 것처럼 출제 비중이 거의 44%, 50%에 육박하죠. 또 주관식도 5문제가 나옵니다. 총 10개의 주관식 문제 중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객관식도 22문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45%의 출제가 나옵니다. 실용 글쓰기의 목적은 업무를 보면서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문서의 종류를 이해하고 그 문서에 해당되는 독해를 하고 그리고 그 문서의 종류에 알맞는 글쓰기, 그 작성을 하는 거죠.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것이 실용 글쓰기의 본질이죠. 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즉 직무 글쓰기는 곧바로 실용 글쓰기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기에 공부를 하시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겠죠. 자, 이제 주관식과 객관식, 특히 이제 주관식에서 어떠한 문서들이 주로 다루어지는지 그것을 출제 요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 글쓰기에서 지금 출제 요소를 제가 나열한 것이 아니고요. 교재에 보시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숙달이 되어야 그 기본적인 그 목표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소들만 잘 그 숙지하고 연습을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목표로 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 충분히 고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 글쓰기는 이제 문서 일반, 전체적으로 공문서에 관련된 이야기죠. 문서 일반과 그 다음에 기안서, 품위서, 제안서가 나오고요. 보고서, 기획서,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홍보, 광고, 기사문, 보도문, 그 다음에 거래문서, 계약서, 특허명세서, 이렇게 문서의 종류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서가. 그러나 이제 아직 이제 이런 문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문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또 이것을 시험으로 다룰 때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접하게 될 때는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문서의 종류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기안서를 한번 써서 가지고 오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보도문을 작성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어떠한 우리가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렇게 능숙하게 작성해서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그걸 잘 모를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하겠죠. 보도문을 어떻게 써야 되지? 아니면 뭐 기안서를 어떻게 써야 되지? 그 내용의 형식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직무 글쓰기는 실용 글쓰기는 논술이 아닙니다. 논술이 아니고 직무에 필요한 글을 쓰는 거죠. 직무 글쓰기, 말 그대로 논술은 창의적인 그런 글쓰기고요. 직무 글쓰기는, 직무 글쓰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또 분석하는 사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요약과 분석을 통해서 그 문서에 맞는 그 문서의 종류에 합당한 글을 배치하면 되겠죠. 배치하는 연습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해서 이것을 기안서의 형식으로 배열하든가, 아니면 뭐 제안서의 형식으로 배열하든가,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하든가, 이러한 것들이 주로 그 주관식에서 요구되는 글쓰기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관식 연습을 하면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면서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부 항목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문서 일반은 이제 공문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공문서라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떠한 업무 내용을 알리거나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이러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 문서입니다. 공식적인 문서니까요. 공문서의 구성 요소는 대체로 보면은 두문과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결문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문, 본문, 결문은 우리가 내용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 두문, 본문, 결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서는 어떠한 업무 지시나 안내나 아니면 어떠한 내용들을 알리는 그런 문서죠. 그러면 알리는 주체가 있겠죠. 알리는 주체. 알리는 주체를 알리는 거죠. 여기서는 발신처라든가, 그 다음에 누가 이 내용을 받아야 되는지, 발신처라든가, 또 그것을 수신처가 있겠죠. 수신처.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에서 이제 발신을 했고요. 수신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되겠죠. 기업이 어떤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을 밝혀놓은 겁니다. 누가 이 내용을 발신을 했고, 그다음에 누가 그걸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경유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반드시 이 공문을 처리해야 되는, 공문서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밝혀놓은 것이 두문이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이제 여기 제목이 있겠죠. 제목과 어떤 내용이, 그 다음에 내용, 어떤 내용인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밝혀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결문은 다시 여기서 이 공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와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이제 공문서에 이제 양식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구성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출제 요소는 전체적으로 제목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고 어떠한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제목을 보고 내용을 구성하는 주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죠. 이것이 이제 공문서 구성 요소에 관련된 그런 문제고, 또 공문서의 작성 주의사항, 유의사항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교재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강의에서는 하지는 않고요. 이제 내용이 중복이 되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핵심적인 요소들을 소개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NCS 기반 입사 지원서 및 채용 공고문, 이것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CS라는 것은 그 국가 직무 표준이라는 그 항목을 설정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총무과, 총무부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총무부에 입사를 하려면은 최소한 이 인재는
총무부에서 필요한 업무 능력이 어떠한 업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국가에서 이 직무 능력을 이렇게 표준화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뭘 있었다 하더라도 각각 그 회사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총무부나 인사팀이나 아니면 어떤 설비 기사,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다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NCS는 이제 이러한 표준 능력을 설비 기사, 어떠한 설비 기사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어떠한 컴퓨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수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표준화 시킨 겁니다. 이것이 이제 NCS의 그 내용인데요. 여기에 기반한 입사 지원서 또 직무 능력과 직무 기초 능력이 이제 한 10가지로 표준을 잡았는데요. 거기에 합당한 입사 지원서 양식이 있고요. 또 채용 공고문도 이 NCS의 그 직무 표준 능력에 입각한 공고문이 나오겠죠. 이러한 내용에서 적절한 그 공고문이나 입사 지원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NCS의 그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서, 품위서, 제안서는 작성 시 유의사항이 이제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 작성 시 유의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기한서, 품위서는 담당자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대내외 문서가 될 수 있다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이것이 객관식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고요. 주관식으로는 기한서, 품위서에서 어떤 이제 기한서가 있죠, 그죠? 기한서가 있고 기한서에서 이렇게 필요한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문장으로 아니면 어휘로 작성하는 아니면 필요하면 단락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한서나 품위서, 제안서는 주로 1교시 주관식이나 2교시 주로 50점 문제에서 2교시 50점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그 이상으로는 작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서, 품위서, 제안서라는 자체는 어떠한 그 일정한 형식 하에 작성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단락 중심의 글을 쓰기는 좀 어려운 문서죠. 그래서 실제로 2교시에서 100점 이상의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한서, 품위서의 그 양식을 아시고 이제 교재 내용을 보시면은 충분히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그 문서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기획서인데요. 이 보고서 기획서는 일단은 주관식에서 2교시를 얘기합니다. 2교시 주관식에서 100점. 그 문제 번호로 얘기하면요. 최소 8번에서 9번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얼마든지 8번, 9번 문제도 나오고요. 또 10번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주관식 10번 문제로 나오는 것은 보고서나 주로 이 기사문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고서 작성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겠죠. 교재에서도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주관식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의 문제를 많이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획서의 기본 개념은 어떠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문서입니다. 그럼 보고서는 업무 결과를 그 보고서를 받아보는 정보 수요자의 입장에서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을 분석 요약해서 단락으로 구성해서 작성하는 형태, 그것은 이제 보고서가 더 적당합니다. 기획서는 이제 업무를 계획을 해야 되고 또 창안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객관식에서 적당한 이제 가로 문제가 나오겠고요. 가로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고,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단락 중심의 주관식 문제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자주 배점이 높은 주관식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말 그대로 업무 보고를 청중들한테 발표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PPT 자료라든가 시각 자료를 통해서 업무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 홍보를 하거나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 프레젠테이션은 내용적으로는 어떤 보고서나 기획서와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내용이 좀 구분이 되죠. 그러면 발표에 따른 어떠한 도표나 그래프가 활용이 되는 그런 그 문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도 어떠한 내용이 가장 적당한 도표와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문제가 주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주관식으로는 그 청중들에게 보고하는 그 내용을 어떠한 도표와 그래프 아니면 어떠한 내용으로 요약해야 되는지 문단에 따라서 문단별로 작성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교시 주관식 문제에 최소 100점짜리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광고문인데요. 홍보 광고문은 물론 이제 객관식에서 일정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홍보와 광고에서 사진이나 아니면 광고 문구, 적당한 광고 문구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그 문제가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주관식으로도 출제가 되기도 하죠. 기사문하고 이제 보도문인데요. 문제는 이제 기사문입니다. 기사문은 말 그대로 어떠한 현상을 보고하는 거죠. 기사문은 어떠한 현상을 글로 보고하는 겁니다. 보도하는 거죠. 보고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자료죠. 시각 자료를 포함해서 자료를 글로 요약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긴 글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관식 10번 문제 200점짜리죠. 아니면 100점짜리. 그래서 기사물은 주관식 8번부터 9번, 10번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실용 글쓰기에서 글쓰기 연습은 가상의 기사문을 많이 작성하는 연습이 되겠죠.
논술이 아니라 어떠한 현상을 보고하거나 어떠한 자료를 글로 요약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실용 글쓰기 주관식 연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옮겨 적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교재가 많이 그 기사문의 형태로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많이 구성해 놨기 때문에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문하고 보도 자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사문은 기자가 작성하는 거고요. 보도 자료는 그 기사 내용이 발생된 그 회사나 기업이 아니면 공공 그 기관이 이 기사를 내달라고 기자에게 의뢰하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도 자료나 기사문이나 그 내용 자체는 육합 원칙이나 아니면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거의 기사문하고 동일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사문과 보도 자료하고의 구성은 약간 상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도해 주십시오라고 의뢰하는 것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서 형식이 다르겠죠. 공문서 형식에다가 작성자, 그 다음에 그 기사를 보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부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든가, 그런 이제 보도 자료의 형식이 기사문의 형식하고는 다르겠죠. 보도 자료도 단락을 묻는 어떠한 내용을 요약하는 주관식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도 2교시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보도 자료들에 대한 이제 양식을 일단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내용들을 구성해보는, 작성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죠. 계약서, 거래문서와 계약서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계약서가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주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주관식으로는 계약 내용에 대한 그 문장 정도, 문장이나 단락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그 문서 특성상 가장 적절한 문장이나 적절한 어떠한 어휘, 어절이 들어가는 그런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1교시에 20점이나 아니면 2교시에 50점에 해당되는 그런 그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허 명세서인데, 특허 명세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허 명세서를 많이 접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특허 명세서라는 그 양식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 특허 명세서라는 것은 어떠한 발견을 하는 사람이 나의 그 발명과 발견을 인정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일정한 형식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주 접하는 문서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특허 명세서는 자기가 특허받고 싶어 하는 기술을 청구하는 청구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개념도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죠. 청구항과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발명의 효과를 기술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 기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 발명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서는 특히 그 특허 명세서의 그 문서 형식을 주의 깊게 보고 그걸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식으로는 특허 명세서 전체를 작성하는 문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청구항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청구항과
예를 들어서 발명의 효과, 이 기계가 아니면 이 발명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결국은 내용 요약이 되겠죠. 그 특허가 어떠한 내용을 지금 특허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약 문제가 나오죠. 요약 문자는 문장이나 길면 문단 형태로 나옵니다. 문장과 문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관식 그 문제를 다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문단에 대한 문제는 100점짜리 문제가 되겠죠. 100점. 그 다음에 문장은 50점짜리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특허 명세서는 2교시에서 5번 문제나 아니면 7번이나 8번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1교시에 20점 문제, 어떠한 어휘를 집어넣는, 아니면 어떤 어조를 집어넣는 그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도 주관식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요소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이라서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제 발명 내용 자체보다는 어떤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만 이렇게 우리가 캐치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작성하거나 아니면 객관식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무 글쓰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개괄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출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 글쓰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문서의 특징과 작성 시 특히 이제 이 유의사항,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 무엇인지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뭐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그것은 뭐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문서를 실제로 작성하면서 문서별 표현의 특징을 익힌다라고 되어 있죠. 문서별 표현, 특히 뭐 공문서를 작성한다든지 기한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협조전 아니면 보도자료에 따라서 물론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어법이기 때문에 문장으로서는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기술되는 어휘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한서를 작성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기한서를 작성할 때 품위, 제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품위들이다, 제가 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기한서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명 같은 경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명세서에서 청구항이라든가 뭐 이러한 내용들은 그 문서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개념이니까 이러한 그 표현들을 좀 특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을 작성할 때 문장을 구성할 때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NCS 기반 입사 지원서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뭐 모의고사라든가 실제 문제에서 NCS의 기반 입사 지원서 아니면 지원서를 통째로 주관식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문서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직무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그 요소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항목이 이제 사고력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글쓰기의 원리가 있었죠. 그죠? 글쓰기의 원리와 그 다음에 직무 글쓰기. 이것이 실용 글쓰기의 핵심 파트가 되겠죠. 핵심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사고력에 관련된 이야기. 사고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고력이라면 좀 애매하죠. 그죠? 사고력. 이제 제가 출제 요소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고력도 굉장히 비중이 높은 그러한 그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 12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출제 비중이 이제 24%. 그러니까, 아까 그 글쓰기 원리와 출제 비중이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 이제 2문제가 나옵니다. 주관식에서 2문제가 나오는데 사고력 파트에서는 논리적인 그런 연관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휘, 어법이 나오겠죠. 어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력 파트에서 주관식 문제는 1교시에 주로 출제가 됩니다. 1교시나 아니면 이제 2교시에 50점짜리 문제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이상의 100점에는 200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은 주로 이제 1교시 문제의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으로는 다음 이제 출제 요소를 보고 요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고력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조직 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조직 이해나 대인관계, 자원관리는 NCS 직무 기초 능력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실용 글쓰기에서도 이 항목을 주로 다루고 있죠. 실용 글쓰기 자체가 그 회사나 조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독해나 글쓰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볼 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항목, 문제이기도 하죠.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직 이해라는 이런 항목들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조직 내에서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나 아니면 고객에 대한 이런 대인 관계를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평가하고 또 직장에서 자원 관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항목이 이 사고력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기업 문화입니다. 기업 문화. 기업 문화는 예를 들어서 뭐 합의 문화가 있고요. 합의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뭐 위계 문화, 합리 문화 이러한 식으로 그 교재에서도 기업 문화의 그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문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데 이 기업의 기업 문화가 추구하는 또 그것은 이제 어떤 상품이나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기업 문화도 많이 상이하게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해서 업무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 문화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조직 이해나 대인 관계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문화는 주로 그 많이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로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고 주관식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높임 표현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의 뭐 구성 요소 이런 내용들은 교재를 보시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거죠. 수리 자료 활용해서 자료 해석, 그 다음에 도표에 대한 종류별 특징이 나와서 자료 해석에 대한 문제는
객관식으로나 주관식으로, 특히 자료 해석 문제는 그 어떤 특정의 딱 이 문제만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그 주관식 10번 문제 200점짜리가 200점짜리에서 자료 해석을 묻는, 자료 해석을 통해서 단락을 작성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료 해석은 주관식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별도로 객관식으로도 그 분석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과 도표의 종류별 특징을 잘 알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근데 이게 막대 그래프라든가 원 그래프를 통해서 내용을 끌어내는 그런 연습이 잘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문제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여기서 시간이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객관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빨리 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시간을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시험 운용하는데 좀 힘이 들 수가 있겠죠. 문제는 자료 해석을 평소에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빨리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리 계산 문제, 방정식이나 측정 단위 등이 나오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자주 출제되는 그 수리적인 요소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정도만 충분히 연습을 해도 수리 계산 문제는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에서 이제 문제 유형가 나오는데요. 문제 해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여기 실용 글쓰기에서 문제의 해결, 문제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재 내용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용 글쓰기에서 문제라는 개념은요, 어떠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실용 글쓰기에서의 문제의 개념은 현재 기업의 현재 위치죠. 기업의 현재 위치와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바람직한 방향이 있겠죠. 이걸 매출로 따지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현재의 매출이 10억입니다.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바람직한 방향, 물론 이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현재의 위치는 10억이고요. 기업의 바람직한 방향은 100억이죠. 문제는 10억과 10억에서 100억, 이 사이의 이 차이를 문제라고 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기업의 현재 위치와 기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줄이는, 간극을 줄이는 이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 차이의 간극을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한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이제 A사가 이제 현재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사의 바람직한 목표라고 할게요.
목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표로 가는데 그 기업이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을 발생형 문제라고 합니다. 발생형 문제.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문제, 즉 발생형 문제, 여기 이제 일상적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발생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겠죠. 논리적이나 분석적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사고력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A사가 현재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좀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발생형 문제는 아예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라면, 두 번째 문제는 목표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엇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것도 비슷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 이런 것을 탐색형 문제라고 합니다. 탐색형 문제. 탐색형 문제는 뭐 탐색형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도 그 차이 나는 부분을 분석하거나 사고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설정형 문제는요. 설정형 문제는 그 회사가 현재에서 목표치로 바람직하게 가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좀 더 바람직한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보다 더 높은, 아까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아니라 200억. 예를 들면 이제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좀 더 높은 상태를 찾아내는 그런 그 문제 유형이죠. 그거는 이제 현재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설정형 문제라고 하죠. 설정형 문제는 또 창조적 문제라고도 합니다. 창조적 문제. 자, 실용 글쓰기에서 문제 해결은 바로 이렇게 발생형, 탐색형, 설정형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한 후에 문제 해결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불만 유형에 대한 파악도 나오고요.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사고력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인데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본다면요. 도표와 그래프 종류를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교재에 보면은 도표와 그래프에 대한 종류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방정식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교재에서 제시한 기본적으로 실용 글쓰기에서 묻는 간단한 계산 문제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충분히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량 단위 등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의 세 가지 특성을 파악한다. 발생형 문제, 탐색형 문제, 설정형 문제,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그 내용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는 글쓰기 윤리입니다. 글쓰기 윤리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주관식으로도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출제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4%,
그래서 굉장히 글쓰기 윤리라는 것은 어떤 그 저작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글을 쓰는데 직장이나 이제 기업에서 글을 쓰는데 어떤 그 저작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도용, 표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그런 개념들을 알고서 어떤 직무 글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요소들을 평가하는 문제인데 되게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에서 충분히 시간을 절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관식으로도 주로 그 뭐 인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작권과 관련된 그 용어들을 묻는 문제, 단답형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나와 있는 그 개념들을 충분히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글쓰기 윤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업 윤리도 나와 있습니다. 직업 윤리.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과 표절에 관련된 게 이제 글쓰기 윤리고요. 직업 윤리는 어떠한 이제 뭐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아니면 고객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아니면 직장 상사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대하는 어떠한 태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 자세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학습 전략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1교시에서 물론 제가 이제 그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4파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출제 요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 원리, 직무 글쓰기, 그다음에 사고력, 그다음에 글쓰기 윤리 이제 4개의 파트로 나눠져서 거기서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이 출제가 되는데요. 객관식이 이제 50문제인데 이제 객관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이 실용 글쓰기가 객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교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관식인데 1교시는 객관식이 이제 50문제가 나오고요. 주관식이 이제 5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관식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주관식을 먼저 풀라고 많이들 그 어떤 시험 전략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관식을 풀고 이제 객관식 50문제를 근데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객관식부터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객관식을 처리하는 어떠한 그 행동 지침, 풀이 요령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어떤 걸 먼저 풀고 어떤 걸 나중에 푸는다고 해서 시간이 절약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식은 객관식대로 의외로 객관식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와서 과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식이 지금 40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이 이제 600점으로 되어 있어서 600점에 치중을 두는데요. 400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는 점수가 나오질 않죠. 근데 이 400점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즉 객관식 문제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답을 고르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죠. 글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식을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순서로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처음부터 천천히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를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객관식을 풀이하려면은 객관식에서는 어떠한 행동 지침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만 객관식을 풀이하는데 어떠한 바람직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풀 때 바람직한 자세, 이건 뭐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실용 글쓰기는 50문제인데 한 문제당 시간 배점이 1.8분 정도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단 배열하는 문제는 5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그만큼 더 줄여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 결론적으로는 객관식이 문제가 많고 시간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너무 생각을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즉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오히려 직관적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답을 마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려는 욕구를 없애야 됩니다. 내가 이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그것을 고치고 또 오답을 마치 정답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이 길게 되면은 점점 시험 시간이나 문제 풀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식은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바로 문제를 마킹을 하고 다음 문제로 바로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국어 사용 능력은, 모국어 사용 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의 국어 실력이나 국어 능력을 자기 스스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용 글쓰기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모국어 수준을 갖춘 성인이거나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그 답은 정답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한 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 자신 없어 하거나 자꾸 확인하려는 이러한 그 행위를 하면서 시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관식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답을 구해야 되고, 즉 답을 확인하려는 욕구를 없애야 됩니다. 과감하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 시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게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국어 문제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국어 문제는 그것이 답이라 하더라도 답일 것 같은 개연성이 많을 뿐이지 정확하게 그게 왜 답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국어 시험에서의 심리적인 대처의 방법은 국어의 그 애매함에 오히려 익숙해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답일 것이라는 그런 그 확인 욕구나 그 다음에 그 애매함을 계속 안고서 아주 쿨하게 문제를 그 시험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애매함이 쌓여서 내가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 요소가 되고 잡념이 생기고 어떤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또 시험 점수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어 문제 자체가 애매한 겁니다. 다만 답일 가능성이 그 높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어라는 특히 이제 그 글쓰기 언어라는 언어 시험의 일반적인 특징을 감안하셔서 이 객관식을 대한다면은 좀 더 빠르게 객관식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객관식 풀이용은 이제 한 문제만 이렇게 제가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2강 시간에는 주관식을 주로 이제 출제하는 주관식을 그 출제 요소를 작성법을 주로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품위서 내용이 다뤄져 있어요. 품위서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래와 같이 품위하오니 검토 제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품위서의 양식을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구성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품위서의 유의사항이죠. 유의사항이 우리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유의사항. 작성시 유의사항입니다. 작성시 유의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품명과 규격, 수량 등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품위서라는 것 자체가 뭐 좀 교재 내용에도 나와 있겠지만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그 내용을 제거하는, 즉 그 올려서 허가를 받는 그런 문서죠. 그러다 보니까 규격, 수량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비교 견적을 해야 됩니다. 품위서에서 들어갈 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비용이 계약금과 그 비용을 구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겠죠. 또 구입처가 당연히 나오겠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되면은 사실은 1번과 4번까지가 되면은 다 맞는 내용이라면은 5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과감하신 분들은 5번 읽어보지 않고 그냥 마킹하고 넘어갑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시간 단축이 되겠죠.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이 문제를 몇 분 만에 풀어야 되는지 그걸 정하고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 내용을 만들고 문제 푸는 분의 시간을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그 시간을 맞추는 것은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마냥 시간을 늘리면서 풀게다 보면 그 50문제 다 못 풀겠죠. 분명히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객관식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10문제, 15문제를 못 풀면은 그 문제는 아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르는 겁니다. 모르게 간주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읽지 않고 답을 마킹할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5번의 정답이 1번에 나와 있다면 1번에 마킹하고 나머지 2, 3, 4, 5는 읽지 않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시험이 망하면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 망합니다. 과감하게 국어 시험을 볼 때는 과감하게 넘어갈 건 바로바로 넘어가셔야 되는, 그게 고득점 하는 비결입니다. 완벽하게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객관식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것은 언뜻 보면 그것이 이제 그 고득점 하는 비결 같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은 뒤에 남은 문제를 아무렇게나 막 처리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해가 되겠죠. 문제는 정답이라고 확신했을 때 과감하게 그 문제를 마킹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러한
애매함을 견디는 그런 과감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